네, 안녕하세요.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계속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또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결집하셔가지고 굉장한 또 힘들을 좀 발휘해주고 계신데,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대표된 플랫폼이죠. 액트에 오늘도 윤태준 또 소장님을 또 모셔봤고요. 저희가 이제 1탄, 2탄 또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또 3탄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 옆에 소장님 나와 계셔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좀 또 저희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요즘 좀 근황하고요. 좀 이렇게 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때가 조금은 비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3월 정기주총 전후로 굉장히 바쁘다가 이제 주주 운동이 아무래도 조금 잠잠해지는 시기라,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랑 상관이 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기업들은 있다 보니 해당 기업들의 주주분들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저희 앱을 개선을 하고 저희 신사업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또 그 주제를 하나 또 정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생각인데, 어쨌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액트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가입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 11만 4,500명, 물론 이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액트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실제 또 요즘에 액트가, 저번에 제가 좀 기사 보면서 약간 이제 하나 좀 또 기분 되게 좋았던 게, 하나마이크론, 사실 저도 되게 좀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액트의 영향이 저는 되게 컸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왜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직접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 좀 받아들여졌고, 사실 파마리서치도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파마리서치는 또 행동주의 펀드가 또 힘을 좀 많이 발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하나마이크론 좀 이런 이슈를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너무 일단 감개무량했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파마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먼저 비슷한 케이스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알짜 사업부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하였는데, 사실 인적 분할 자체만으로는 주주 간의 부의 변동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대주주께서 보유하신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쪼개진 두 회사 중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밑에 있는 사업부 회사를 지배하시는 형태로 구조를 만들려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 모양이 약간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뜨거웠었던 물적 분할을 통한 중복 상장 구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비판이 이곳저곳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해당 회사에 상당히 좀 지분을 가지고 계신 좀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사실 저희도 거의 며칠 차이 없이 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 주주분들 집결을 나서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잘 알려진 기관 투자자분께서 움직이시니까 그쪽에서는 끝까지 극한 대립으로 가지를 않고 좀 자진 철회를 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하나마이크로는 처음부터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저희 앱 안에서 주주분들이 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파마리서치랑 정확히 같은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펀드가 들어가 있다가 목소리를 내주시니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문제가 이렇게 풀렸는데, 하나마이크로는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있었던 케이스인데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이거는 좀 저희가 개인 주주들을 모아서 좀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주총회 당일까지 끌고 가게 되었었고,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회사 자체로서는 엄청난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실제로 주총날 당일에는 인적 분할이 못 막은 것처럼 됐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게 당시 이제 저희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주총 현장에 가셨었는데 회사에서 받아온 위임장이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쩍은 겁니다. 그래요?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지를 않았었고 형식적 결함이 너무 어. 심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걸 본 저희 액트의 사장님과 함께 가신 주주분들이 네. 분개를 하여서 이거는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주분들이 직접 다른 주주분들께 연락을 해서 당신이 회사 쪽으로 위임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연락을 돌리셨고요. 그렇게 연락을 돌려봤더니 많은 주주분들이 나는 회사에서 아니다. 방문한 적이 없는데 내 위임장이 거기 왜 있는 거냐? 혹은 처음에 써줬는데 취소를 분명히 했는데 왜 계속 카운트를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법원까지 가고 가처분 소송이 걸려서 해당 주총에서 나왔었던 결론들이 효력이 정지가 되었었고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 어필을 좀 하자면 저희 대표님과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주주연대 운영진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스토리는 전혀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정말 인적 분할을 하려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잘 대응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액트가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저도 하나마이크로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가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런 또 저희 액트 같은 플랫폼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물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만약에 발생한다면 또 이런 액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또 응원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시면 또 충분히 지금 이제 사례가 생겼잖아요. 방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주제는 이제 최근에 좀 가장 좀 뜨거운 감자죠. 그 양도 차익과세 관련해서 정말 이제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정말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요건을 이거 어렵게 또 50억으로 올려놨는데 너무 쉽게 지금 10억으로 또 바꾼다고 하니까 뭐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이제 소장님께도 한번 이제 뭐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기사가 좀 나온 것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으면 지분이 0.00024%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진짜 대주주가 맞는 건지 좀 최근에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99년, 2000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정부에서 나왔었던 자료들과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니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재벌그룹 소유주가 2세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하거나 굉장히 저가로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당시 정부 공식 문서에도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 도입 당시의 명분은 이런 부의 무상 이전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는 이런 입법 취지를 가지고 도입이 되었던 것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에 이제 100억 원이었던 기준이 50억 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6년에 25억 원, 18년에 15억 원, 20년에는 10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논리의 쟁점이 최초 이제 최대 주주 일가의 잘못된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법의 취지가 이제 변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라고 한다면 최소 어느 정도 주식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사실은 초기에는 재벌그룹의 이제 소유주가 이제
뭐 2세나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그게 이제 너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법을 이걸 도입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이 된 거죠. 그런 이제 목적으로 변질됐고 이게 근데 단계가 뭐 100억에서 갑자기 50억 됐다, 25억 됐다, 10억 됐다. 뭐 제가 근래에 또 기억났던 건 3억까지 낮춘다고 한번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쨌든 그랬다 다시 50억까지 지금 이제 다시 올린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참 이런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어쨌든 이제 이 10억, 예. 10억으로 이렇게 낮춰주게 된다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게 세수 효과가 또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있고 또 거기에 뭐 이제 소장님도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연말마다 이게 증시가 비정상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요 10월만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아니 대주주들 뭐 어차피 돈 많은데 거기에 뭐 양도세 매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뭐 부자 들이 좀 더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그게 소액주주한테 무슨 피해가 가냐. 이런 사실 논지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연말마다 소액주들이 피해를 봐요. 그 물량 때문에. 네.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우리 한국만 이상하게 좀 움직이는 그건 정상적인 투자를 방해하는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대주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 세금 회피하겠다는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참 곱씹어 볼 부분이 많은데요. 네. 먼저 이미 이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연말마다 주식을 파는 문제는 네.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논문의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원분께서 이미 한 4년쯤 전에 네네. 그 시점에서 한 지난 15년 정도 동안의 그 개인 주주들의 매도 패턴을 연구하신 보고서를 내놓으셨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12월마다 개인 주주들 주머니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순매도가 되는 나온다. 패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팩트다. 이거는 뭐 입증이 된 사실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확하게 숫자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12월에 주식을 털면은 난 늦는다. 네, 11월부터 맞아요. 털어야지. 그러면 더 맞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10월에 한번 털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식으로 이게 가시게 되는 문제가 중소형주는 있죠. 물량이 많으면 또 팔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 상장사에서 훨씬 더 피해가 크고요. 맞아요. 당시 그 자본시장연구원의 페이퍼에서도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 정도 회사는 뭐 약간의 타격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은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 개인 주주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에서 아주 심각한 연말에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논평하신 바 있었고요. 그리고 세수 얘기도 짚어주셨는데 이 세수 얘기도 당시에 이제 세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주식 양도세를 추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뢰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조사에 따르면 이제 2017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서 이제 2017년보다 2020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졌는데 그때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뭐 분석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연구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실제로 17년에 비해 20년이 뭐 드라마틱하게 그 양도세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7년도 사실 좀 장이 좋았습니다만 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해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해 연초에 비해 연말에 코스피가 한 40% 정도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 파신 분들이 양도소득이 늘어나니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까지 제외해 놓고 보면 이게 유의미하게 양도세 기준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진짜로 세금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은 최근 이 주제랑 관련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도 이미 뭐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세제 회피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제 효과도 그게 있냐 없냐는
사실 뭐 이게 명백하게 또 검증할 방법도 없고 또 사실 시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연말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대주주들의 좀 매도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받는 현상들은 계속 좀 만약에 또 10억 원이 확정이 되면 이걸 또 우린 또 경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주식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사실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 5천과는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이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사실 대주주 양도 이 부분이 10억이 아니라 뭐 50억 심지어 좀 100억 이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해외 사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심한 건지 다른 나라만 또 이렇게 오히려 하고 있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뭐 최근에 이 주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지면서 사실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확실히 좀 법의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흔히 이제 한국은 독일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넓게 보면 이제 유럽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륙법 국가들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대다수 유럽 국가들을 보아하니 이쪽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세보다 오히려 낮은 세율을 매겨서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는 대주주 개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을 보아하니 이쪽에서는 세율의 차등 적용은 있는데요.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 이제 1년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똑같이 주식을 팔아도 조금 세금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좀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내는 소득 연동으로 세율이 결정이 되시는데 다만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자기네 나라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율을 절반 이상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소득에 연동돼서 세율이 달라지나 이제 그 장기 보유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 보유한 지분에 따라서 뭐 더 누진 과세하고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궁금한 건 옆 나라인 일본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찾아보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대주주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있는데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종합과세를 매기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대주주의 개념을 정의해 놓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고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한 선에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는 그냥 뭐 아예 기준 자체가 없고 그냥 다 똑같고 네. 사실 이제 뭐 영미권 국가들은 좀 주식으로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1주택 갖고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이면 80%나 이렇게 세금을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 1년 이상 하면 뭐 50% 이상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도 어쨌든 대주주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금액으로 그냥 딱 이거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분 3%. 예전에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지분율로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나라랑은 좀 차이점이 이렇게 좀 나눠진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요즘에 뭐 그때 이소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주주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를 뭘로 결정할 거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한 14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4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의미가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값 14억.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주주가 만약에 10억이면 서울 아파트 가격에도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좀 가격인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대주주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건가?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 소장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대주주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 서울 아파트 값으로 비유를 하신 분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서까지 네, 자기 맞아요, 순자산의 맞아요. 100% 이상을 아파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와닿는 비유였고요. 맞아요.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주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임에도 주변 사람들이랑 사석에서 얘기하기를 삶의 터전인 집과 주식을 어떻게 같이 놓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저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주주라고 하려면 그래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맞아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준이 100억 원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조금 오늘 같이 이사님과 네.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을 내보면 네. 이제 상장사의 평균 시총이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간값 정도로 보면 이제 껍데기만 있는 스펙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네. 한 3천억 원에서 3천억. 4천억 원 정도가 중간값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기술 특례 상장하고 이런 아주 작은 회사들이 많이 네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응당 대주주라고 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맞지만 네. 정말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내가 이런 거를 다른 주주들이랑 논의해보고 싶다라고 혼자서 상정시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대주주의 최소 그럴 수 조건이 있-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장사가 1조 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현재 주주 제한을 위해서는 3%의 지분이 예, 필요합니다. 맞아요. 단독으로. 그러면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300억. 것이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6개월. 사람은 1%만 있어도 주주 제한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의 1%면 100억 100억. 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6개월 이상 들고 있었던 많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혼자서 주주 제한이라도 통과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논의해보고 싶다라고 주주 제한이라도 하려면 100억 원이 있어야 100억 된다라는 있어요. 결론이 저는 나왔고요. 그래서 100억 원이 이게 최소한의 대주주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6개월 보유 기준과 상관이 없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3%, 300억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숫자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내심 좀 아무리 그래도 좀 10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막연하게 저도 좀 생각했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이게 10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 시총이 결국 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주 제한을 하려면 최소 3%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300억인데 다만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1%만 있어도 이제 주주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00억은 좀 돼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의견을 좀 전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 100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또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시가총액 규모를 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억만 돼도 뭐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좀 왈가왈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지분율로 옛날처럼 좀 돌아가면 더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100억 정도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50억보다는 100억으로 좀 인상하는 부분도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미국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장기 투자하라고는 이제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혜택이 명확히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이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책이라든가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제 손실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걸 또 공제를 해준다거나 네. 뭐 그 이월한다는 그러죠. 손실 이월 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세금의 조회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뭐 세율을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그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사실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의 짧은 투자 기간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1년 들고 있었으면 장기 투자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는 뭐 혜택이 가게 그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개인 주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리고 저희 액트 내부의 이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장기 보유 우대제도도 우대제도지만 손실 2월 공제를 확대를 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 동일 연도 내에서만 손익 통산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저희가 접하는 조금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해외 주식으로 점점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 해외 주식은 2월 공제가 되는데 국내 주식은 이게 안 돼서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빠르게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은 진보 보수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은 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보유도 필요하지만 사실 손실 2월 공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건 그게 지금 아직은 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1년 단위로만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고 그리고 좀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양도차익과세도 과세인데 배당분리과세가 정말 크잖아요. 사실 굉장히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배당으로 좀 장기 투자해보자는 거를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번에 좀 세율이 좀 아쉽더라고요. 뭐 세율이 좀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 또 이 배당 이소영 의원의 얘기로는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 근데 그게 또 40% 이상으로 좀 바뀌었는데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걸 진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불만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좀 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래도 분리과세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니다. 그래도 세율을 더 낮춰야 된다. 20%대로 낮춰야 의미가 있지. 이게 30%대 세율은 좀 너무 높아서 실익은 없을 것 같다.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이번에 세율 낮춘 것도 기존 세율에 비하면 많이 낮추기는 하셨는데요. 그게 의사결정의 변동을 가져올 임계점 근처에 갔냐를 물어보면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25%까지 낮춰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변화한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은 그 근처까지만 가면 살짝 그것보다 높은 30% 내지는 20%대 그 후반 정도로 맞추면 요 정도 차이면 그냥 좋은 이미지 얻으면서 배당하자라는 의사결정을 낮출 수 있는 임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제 머릿속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과 똑같은 홍역을 치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사실 배당 소득의 이제 40%대 세율을 2010년대 초반에 물렸다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홍역을 한번 치른 다음에 현재 프랑스의 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30%입니다. 30%.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랑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가 30%로 낮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저 언저리 정도로 낮추면 비슷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랑스의 사례를 생각을 해서 30% 혹은 그것보다 살짝 낮은 수준 정도로까지만 가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세율이 아마 38.5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유인할 만한 그런 또 세율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실효성은 좀 의문이고 다만 지금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걸 보면 25니까 거기 지방세 합쳐서 한 27.5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올라가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되더라도 충분히 효과는 좀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최고 세율이 49.5잖아요. 종합소득으로 포함되면.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좀 요거를 좀 공감대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이거를 30% 초반이나 뭐 물론 20%대가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수 5천을 가기 위해선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도 많은 이제 뭐 얘기들을 좀 나눠봤지만 뭐 지배구조라든가 그 얘기들 많이 했고 결국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는 같은데 하나가 또 세법 개정이잖아요. 세금에 대한 이 부분까지만 좀 잘 좀 가미가 된다면 충분히 뭐 지수 5,000포인트 가는 뭐 흐름은 좀 결국엔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이 물론 순탄치는 않겠죠. 여러 또 논쟁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쨌든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금 장애물은 어쨌든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인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배당 분리 과세 최고 소요를 얼마나 매기느냐. 근데 이 매듭이 잘 좀 해결이 돼야 예, 결국엔 이 주식 시장으로의 또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태준 소장님 이제 모시고 그런 좀 얘기들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거 아까 하나마이크론도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요즘에 또 제가 좀 질문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또 주주분들 생각하면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기업 중에 하나 LTC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상장을 막 강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또 주주들 달랜다고 뭐 이렇게 또 상장하면 주식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택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받고 주주분들이 동의할까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현재 좀 그래도 또 거기 액트에 모여서 지금 활동들 하고 계시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LTC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이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한 회사를 짚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네. 감동입니다, 이사님. 정말로 이사님이랑 사전에 얘기한 게 전혀 없는데 제가 오늘 이 촬영이 끝나고 바로 LTC 주주연대 대표님이랑 30분 뒤에 뵈서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주주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강행을 하는 상황에서 참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저를 찾아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여론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LTC 주주분들께서 지금 회사와 각종 유관기관의 주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2번 탄원서를 보내셨고 특히 두 번째 탄원서는 참여하신 주주분들의 지분합을 합치면 거의 19%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뭐 엄청난 수의 주주분들이 모여서 이 반대하는 뜻을 뭐 거래소 같은 기관에 전달을 했음에도 사실 아직 크게 타격이 없어서 이제 지금 세 번째 탄원서를 걷고 계신데 이번에는 아예 최대 주주 일가보다도 더 많은 주주들의 표를 모아서 서명을 한 다음에 유관기관에 전달을 하자. 우리가 최대 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인적 분할 의사결정, 쪼개기 중복 상장 의사결정 같은, 죄송합니다. 쪼개기 중복 상장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사실은 그런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쪽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다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주주분들 이 더운 날씨에 모여서 어디서 시위라도 하면서 저희 열심히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 소액주주 한 분이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뭐 혼자서 이제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왜 이제 이 기업에 좀 관심이 있냐면 그 LTC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회사 중에 그 LSA라고 있죠. 그 회사가 굉장히 좀 알짜 회사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 LG화학하고 LG엔솔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LG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사건인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갖고 계신 소액주주분들 얼마나 지금 이 알짜 회사를 사실 뺏기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분노도 하시고 하는데 이미 또 상장 신청을 해놨고 결국 모든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거래소가 어쨌든 저는 좀 현명한 판단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계속 이제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LTC 주주가 아니더라도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 또 발생할 수 있지 말라는 또 그런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LTC 사례가 또 소액주주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또 잘 해결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 또 자본주의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LG화학 사건이 또 발생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네. 네, 가뜩이나 지금 이 모든 걸 이제 법까지 바꿔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좀 잘 풀리면 어떨까 해서 또 지금 어떤 근황이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소장 있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보고요. 자, 저희 이제 그 윤태준 소장님과 이렇게 좀 방송을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좀 세금 이슈 좀 다뤄봤고 아까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LTC 좀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마지막 좀 소감 말씀 해주시고 예,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세 번째 촬영이었고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소액주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알차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처음 시작 부분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뒷부분에 LTC 저희 액트 안에서 열심히 주주분들이 활동하시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음에도 이사님께서 먼저 챙겨주시고 궁금해해 주셔서 정말 이사님께서 많은 주주들의 이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뭐 앞으로도 개인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윤태준 소장님하고는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액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 소액주주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